안녕하십니까. 권영설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비타민 제136호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이 19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기업들로서는 이제 조금이 한숨을 돌린 셈인데요.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어떤 특별한 죄가 있어서 자신들도 인지하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해석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특히 여전히 촛불 광장의 민심은 오히려 말이죠. 지난주 토요일에 재벌 구속 이런 걸 막 내세웠기 때문에 참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구속이 되면 거 봐라 그러는 거고, 구속이 안 되면 또 문제가 있다 그러고, 일부 정치인은 말이죠.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안 된 것은 삼성이 대통령보다 세다는 거다. 이런 논평 비슷하게 내요. 과연 사법부, 우리 사법부라는 그런 것의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히 이걸 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정치인들이 물론 기회주의적이지만 더욱더 강도를 높여서 비판하고 그러면 이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거 꼭 이재용 부회장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 미르나 K스포츠재단이 뇌물 그리고 그 구속 영장 신청 이런 것이 받아들여진다는 건 뭐냐 하면 특검이 아니라, 특검의 문제는 여러 번 우리 정규제 TV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특검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그렇게 본다는 것이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아무리 선별적으로 한다 그래도 53개인가요? 그 기업에서 전부 수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 영장이 신청이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큰 기업은 다 범죄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행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걸 꼭 뭘 또 봐야 되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항상 울려요. 꺼버리려고요. 이런 거죠.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가 알고 봤더니 이게 대한민국의 하나의 프레임이나 아젠다가 되어 있는 재벌 개혁론이라는 게 있다. 재벌은 개혁해야 된다. 마치 재벌을 개혁을 하면 뭔가 천국이 올 것처럼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금주의 커버 스토리는 백광엽 논설위원이 재벌 개혁론의 오류라는 제목으로 4567이죠. 4페이지에 걸쳐서 잘 정리해 놨습니다. 제목만 제가 간단히 보면 이런 겁니다. 한국의 재벌이 문제라고 하는데, 소위 재벌이란 건 일본하고 우리 쪽에만 쓰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이라 보면 한국의 대기업이 많다? 아니다.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절반도 안 되더라. 일단 재벌이 모든 문제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재벌 탓에 빈부격차가 생겼다? 그러면 재벌이 없는 미국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문제도 지적을 하고요. 또 낙수 효과가 없다. 재벌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다 한다라고 이제 주로 좌파들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한국의 중견기업의 대부분은 이 소위 재벌 그룹의 1차 벤더, 2차 벤더들입니다. 물론 쉽진 않죠. 그렇게 대충 이제 중소기업 대충 한다는 중소기업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품질도 맞춰야 되고, 또 세상이 바뀌면, 그죠? 기계도 바뀌어야 되고, 이래서 따라가기도 힘든 건 분명하지만, 같이 선단을 형성해서 중기도 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을 개혁하면 마치 천국이 올 것 같이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한 번도 기업을 다녀보지 못한 정치인들이 하는 선동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야 굳이 우리 한국경제신문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있는 거죠. 예전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한다고 나보다 10배, 100배를 받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기업을 만든 사람, 즉 부를 창출한 사람에 대한 존중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제가 내일자로 칼럼도 하나 쓰고 있는데요. 기업가들의 파업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 기업가들이 결국 숨을 수밖에 없다. 다음 정권에서 대통령이 부르면 갈 건가 말 건가. 해외 순방 갈 때 경제사절단으로 따라오라면 갈 건가 말 건가. 자, 합리적 판단을 하는 대기업의 총수라면 안 따라갑니다. 그렇죠. 한번 만났다는 이유로
또 거기에서 어떤 협조 요청을 받으면 안 할 수도 없고 엊그제 경총의 김영배 상임 부회장이 노동부와의 그 간담회에서 우리 자 일자리가 부족하니 30대 그룹이 앞서달라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안 주면 주면 줬다고 패고 안 주면 안 줬다고 패고 이런데 도대체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정부의 협조해서 기금을 냈다가 전부 뇌물 혐의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무슨 또 고용을 창출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들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점점점 특히 뭐 오너 그룹이라고 하죠. 2세, 3세로 지금 넘어갔습니다만 여기가 점점 전문 경영인들을 그 앞에 내세우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전경련 출입기자 해봐서 아는데요. 그러면 엄청 싫어합니다. 또 그 새로운 대통령 이런 거. 왜 코빼기도 안 보이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점점 이런 그 중요한 자리에 안 되면 몸 아프다고 안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기업가들의 파업이 어쩌면 시작될지도 모른다. 저도 그런 칼럼을 쓰고 있는데 비판의 중심이 되는 재벌 개혁론 이런 것들이 상당한 오류가 있더라. 금주의 커버 스토리입니다. 자, 금주의 차트를 보면 한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하위 10%의 소득 증가율이 OECD에서 3위나 된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OECD에서 최근 발표했는데요. 34개 회원국의 소득 통계를 토대로 미국의 퀴즈닷컴이라는 게 2007년하고 금융위기 직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하위 10%의 소득 증가율이 3위나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죠? 금융위기 후 하위 계층의 소득 회등이 더뎌 소득 불균형이 커졌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 이런 의미 있는 통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타민이 금주에 정리한 국내 오피니언 흐름. 자, 우리 오피니언 흐름들은 한경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들에 나온 국내 오피니언이 어떤가. 지금 여기 이제 한 주 정도 전이라고 한번 보세요. 뭘까요? 중국의 집요한 사드 보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 한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재뿐만 아니라 전폭기까지 동원해서 카디즈라고 있어요. 한국 방공 식별구역 그까지 들어오더라. 그래서 또 일본 비행기가 오고 그래서 그때 신문을 보시면 제주도 남서쪽에 카디즈를 침범한 중국 비행기 그걸 식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한국의 전투기, 일본의 전투기가 모여서 이게요 사실은 굉장히 저 먼 곳에서 있어서 무슨 전쟁 상황이나 무슨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공군 장교 관제 장교 출신입니다. 그것도 전투기 관제. 그래서 이 우리 지도 위에 우리 한국의 영토 이게 다 표시가 돼 있고 중국, 일본이 뭐 다 나옵니다만 거기에 컴퓨터 선상에 선이 그어져 있어요. 카디즈라고 해서. 거기에 어떤 그 비행물체라도 접근하게 되면 이건 사실은 전투 상황은 아니지만 무조건 비상 대기를 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뉴스를 보니까 야, 그때 우리 후배들이 엄청 고생했겠구나. 왜? 비행기도 엄청 뛰어야 되고 그렇죠? 그것도 혹시라도 모르죠. 우방국이고 합니다만 그리고 식별이 되는 항공기이긴 합니다만 가서 정말로 그 비행기인지 몇 대인지 왜 들어왔는지 또 쫓아낼 땐 쫓아내야 되고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펼칠 정도로 이게 하나의 큰 사드에 대한 보복이다. 중국의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의 대응이 어떻든가 이게 이제 국내 신문들이 짚어본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고전명구는 항상 정리합니다만 금주에는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문장을 뽑았습니다. 문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이데올로기는 전체주의를 함축한다. 전체주의는 강한 유혹으로 다시 나타난다. 전체주의는요, 토탈리테리언이즘인가요? 독재 정권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거 아닙니다. 독재적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아주 독재자라고 하면 비밀 경찰 군대를 동원해서 반대자들을 압살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내 말을 들어라. 그런데 정말로 전체주의는 뭐냐면요. 히틀러라는 극우에서부터 이쪽이 극우겠네요.
그 다음에 그 스탈린이라는 극좌해까지 우나 좌의 극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말이죠. 이 대중들을 하나의 원자같이 본다는 겁니다. 이 분열된 예를 들어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에서는 많은 그 전쟁 뭐랄까요 그 이제 전쟁 군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실업자가 돼버리죠. 뭐 이런 식의 이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이렇게 못났지 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의 비참함은 너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원인이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쏠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전체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남과 다르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남과 똑같다. 내가 남하고 달라지는 게 너무 두렵다.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그거 아닙니까? 내 자유가 아니라 나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야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집단주의적으로 이쪽으로 몰리고 저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체주의 정권은 이들에게 개인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대신 역사적 운동의 주체라는 허위의식을 심어준다. 그들은 거대한 운동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인격과 개성을 희생한다. 히틀러는 뭐로 했습니까? 인종주의, 인종우월주의. 그래서 유대인들을 처단하고 하는데도 막 나서더라는 거죠. 또 스탈린 같은 데서는 전체주의 또 역사주의에서 뭐 그 연좌제, 부모를 감시하고 이런 데서 아무런 그런 꺼리낌도 없이 사람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지금 북한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한나 아렌트는 독일에서 박해를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다 끝나고도 언제나 모든 이데올로기 자체가 전체주의 요소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가 항상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문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다운 방식으로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일 때 전체주의는 강한 유혹의 형태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한국에서 그런 전체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